1억 1,100만 달러. 2017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한 점의 유화가 이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됩니다. 작품의 제목은 노동자였지요. 캔버스 위에 거칠게 덧칠된 파란 작업복의 사내. 그 사내의 눈빛은 너무나 슬프고 동시에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습니다. 400프랑이었지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 남짓. 그는 37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900점이 넘는 유화와 1100점의 드로잉을 남겼지만 세상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박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밀밭을 황금빛으로 휘감는 소용돌이, 별이 폭발하듯 춤추는 밤하늘, 해바라기가 외치듯 타오르는 캔버스. 그 모든 것들은 한 사내의 절규였던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 광기와 열정 사이에서 붓을 휘두른 예술가였죠. 자신의 귀를 자르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주인공. 하지만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본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고통을 캔버스 위에 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재로 쓰러진,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이 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북브라반트주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 목사관 침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빈센트. 네 이름은 빈센트다. 아버지 테오도루스 반 고흐 목사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지요. 그 이름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태어났던 첫째 아들이 죽은 채로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부모는 죽은 아이에게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마을 공동묘지에 작은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똑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어린 빈센트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지요. 예배가 끝나면 묘지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똑같은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빈센트는 과묵하고 예민한 아이로 자랐지요. 들판을 걷고 새들을 관찰하고 나무 밑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색을 빨아들였습니다. 나무 껍질의 주름, 까마귀 깃털의 광택, 밀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리듬까지도요. 1869년 16살의 빈센트는 헤이그에 있는 구필 화랑에 취직합니다. 삼촌 센트가 운영하는 미술품 중개상이었지요. 화랑의 벽에 걸린 그림들, 렘브란트의 어둠, 밀레의 농부들, 코로의 풍경. 빈센트는 업무가 끝나면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다. 여기 인간이 있다. 그림이 말을 걸어왔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화가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873년 20살의 빈센트는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습니다. 그는 하숙집에 방을 얻었지요. 집주인의 딸 외제니 로이어가 있었습니다. 19살의 그녀는 검은 머리에 밝은 웃음을 가졌습니다. 빈센트는 사랑에 빠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였지요. 몇 달을 망설인 끝에 빈센트는 고백했습니다. 로이어 양, 저는 당신을... 외제니는 웃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반 고흐 씨, 저는 이미 약혼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빈센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지요. 런던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인가? 실연 후 빈센트는 변했지요. 화랑일에 열정을 잃습니다. 어느 날 비싼 그림을 사려는 부유한 부인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 이 그림은 부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인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당연히 해고당했지요. 1876년 23살의 빈센트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교사 보조로 일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월급은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생각했지요. 이것이 내 길인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그는 네덜란드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너무 어려웠지요. 시험에 번번이 떨어집니다. 1878년 그는 보리나주의 탄광지대로 갔습니다. 전도사 수습생으로였지요. 보리나주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12시간씩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아이들도 갱도로 내려갔지요. 빈센트는 광부들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가장 허름한 오두막에 방을 얻었지요. 자신의 옷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탄광이 폭발했지요. 땅이 흔들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빈센트는 갱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지요. 빈센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를 감싸줍니다. 밤새 부상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하느님, 왜 이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교회 상부에서 보낸 시찰관이 빈센트를 면담합니다. 반고호 씨, 당신은 전도사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거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버림받았지요. 1880년 여름, 27살의 빈센트는 보리나주의 들판을 걷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밀밭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는 멈춰섭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아름다웠지요. 저 색을, 저 빛을, 저 슬픔을 담을 수 있다면. 주머니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냅니다. 그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지요. 밀밭, 구부정한 농부, 먼 지평선. 선이 서툴렀습니다. 비례가 맞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언어를 되찾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내 길이다. 목사가 되려던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날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지요. 앞으로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마주할 고독과 광기와 절망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만들어낼 찬란한 예술을요. 어둠 속에서 연필을 쥔 한 남자, 그의 눈빛만이 빛났습니다. 1880년 가을, 빈센트는 브뤼셀로 향합니다. 가방 하나에 몇 벌의 낡은 옷과 연필, 그리고 동생 테오가 보낸 50프랑이 전부였지요. 브뤼셀 왕립 미술 아카데미 석고상이 늘어선 교실. 학생들은 대부분 16에서 20살 사이입니다. 빈센트는 27이었지요. 그는 뒷자리에 앉아 석고상을 그립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의 손은 굵고 거칩니다. 교수가 그의 뒤에 섰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반고흐, 자네는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네. 비례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빈센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붓을 놓지 않았지요. 아카데미의 규칙은 답답합니다. 석고상만 수없이 그려야 했지요. 빈센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땅을 파는 손을, 주름진 얼굴을요. 몇 달 후 그는 아카데미를 떠납니다. 독학으로 가기로 했죠. 그는 밀레와 들라크로아의 파나를 구해 베낍니다.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스케치했습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빈센트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지요. 친애하는 테오,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화가가 되기로 했다.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태호는 답장을 보냅니다. 편지 안에 100프랑이 들어있었지요. 형, 당신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빈센트와 태호의 기적 같은 연대가요. 앞으로 10년간 태호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형에게 송금합니다. 빈센트는 한 통도 거르지 않고 동생에게 편지를 썼죠. 그 편지는 총 800통이 넘습니다. 1881년, 빈센트는 부모님이 계신 에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못마땅해 했지요. 28이나 먹고 그림이나 그리겠다고? 언제 돈을 벌 건가? 아버지,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헛소리 말거라. 에텐에서 빈센트는 또 한 번 사랑에 빠집니다. 사촌 K 보스였지요. 최근 남편을 잃은 과부. 빈센트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K, 나와 결혼해 주시오. K는 단호했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빈센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K는 암스테르담 부모님 집으로 피신했지요. 빈센트는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K의 아버지가 문 앞에 섰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딸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소. 빈센트는 램프 위에 손을 올렸지요. 불꽃이 살갗을 지집니다.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K를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이 손을 치우지 않겠습니다. K의 아버지는 램프를 꺼버립니다. 문을 닫았지요. 빈센트는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고 거리로 나섭니다.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1882년 초, 빈센트는 헤이그로 갑니다. 화가 안톤 마우베에게 배우기 위해서였지요. 마우베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인정받는 화가였습니다. 빈센트, 자네는 재능이 있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게. 빈센트는 감격했지요.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재능을 인정해 줍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헤이그의 빈민가를 걷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시엔 호르니크였지요. 32살의 창녀, 두 아이의 어머니. 얼굴은 천연두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모델로 고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태우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그 여자와 헤어져. 평판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마우베도 등을 돌렸지요. 반고 후 자네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네. 하지만 빈센트는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어. 그녀도 인간이야. 그는 시엔을 그렸지요. 슬픔이라는 제목의 드로잉. 벌거벗은 채 고개를 떨군 여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지옥이었지요. 시엔은 술을 마십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빈센트의 그림을 찢어버렸지요. 돈은 바닥났습니다. 1883년 가을, 빈센트는 결국 시엔과 헤어집니다. 그는 북부 드렌테 지방으로 떠났지요. 황량한 늪지대. 그는 오두막 하나를 빌려 홀로 살면서 그립니다. 1884년, 빈센트는 다시 부모님이 계신 뉘에네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빈센트는 교회 옆 작업실을 얻어 그림을 그렸지요. 그는 농부들을 관찰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손. 그는 그들의 삶에서 숭고함을 받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1885년 봄, 빈센트는 첫 번째 대작에 도전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지요. 누추한 농가의 저녁, 램프 하나가 어둠을 간신히 밝힙니다. 5명의 농부가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지요. 쪼글쪼글한 감자와 커피 한 주전자가 전부입니다. 그들의 손은 거칩니다. 땅을 파던 그 손으로 감자를 집어먹었지요. 빈센트는 이 그림에 넉 달을 바칩니다. 그는 태우에게 편지를 썼지요. 태우야, 나는 램프빌 아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뻗은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태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형, 이 그림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파리에서는 지금 밝은 색채가 유행이야. 빈센트는 좌절했지요. 하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1885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현관에서 뇌졸중으로요. 빈센트가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 빈센트는 그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저를 한 번이라도 인정해 주셨더라면. 장례식이 끝난 후 빈센트는 유엔엔을 떠나기로 합니다. 1886년 2월, 빈센트는 예고도 없이 파리에 나타났습니다. 테오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요. 테오야, 형이야. 문이 열립니다. 6년 만에 만난 형제였지요. 테오는 깜짝 놀라지만 곧 웃으며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어서 들어와. 언제 온 거야? 파리. 1886년의 파리는 예술의 도가니였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기존의 아카데미즘을 뒤흔들고 있었지요.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드다. 그들은 빛을 그렸습니다. 빈센트는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가 평생 찾던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색채, 빛, 생명. 그는 몽마르트 언덕의 코르몽 화실에 등록합니다. 그곳에서 툴루즈 로트레크, 에밀 베르나를 만났지요. 젊은 화가들, 그들은 카파에 앉아 밤새 예술을 논했습니다. 빈센트의 팔레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갈색과 그레이색이 사라졌지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캔버스를 채웁니다. 그는 파리의 거리를, 생강을, 물랭드라 갈레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빈센트는 점점 예민해지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1888년 2월, 그는 테오에게 말합니다. 테오야, 나 남쪽으로 가야겠어. 햇빛이 있는 곳으로 말이야. 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형, 가서 몸 추스리고 와. 건강이 제일 중요해. 빈센트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프로방스로 가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지요. 북쪽의 잿빛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아를.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남부도시 아를이었습니다. 2월의 아를은 여전히 추웠지만 하늘은 믿을 수 없이 푸릅니다. 햇살이 쏟아졌지요. 빈센트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즉시 이제를 세웁니다. 창밖을 바라봤는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논쟁합니다. 고갱이 말했죠. 빈센트, 너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네. 예술은 현실의 모방이 아니야. 빈센트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니야, 진실은 눈앞에 있어. 저 카페의 붉은 벽을 보게. 저 고독을. 내가 본 것을 그려야 해. 자네는 일본 화가들을 숭배하지 않나? 그들도 상상력으로 그렸네. 그들은 자연의 본질을 꿰뚫었어. 영혼을 본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이웃에서 벽을 두드립니다. 고갱은 빈센트를 점점 귀찮아했습니다. 빈센트는 너무 예민했지요. 너무 집착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 이야기만 했습니다. 빈센트는 불안해졌지요. 고갱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더욱 매달렸습니다. 12월로 접어듭니다. 미스트랄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댔지요. 문이 덜컹거립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빈센트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윙윙거리는 소음이요. 속삭이는 목소리를. 12월 23일 일요일, 고갱이 선언합니다. 빈센트,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네. 빈센트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가는 거야? 우리 함께 위대한 작품을. 자네와는 함께 일할 수 없네. 우리는 너무 다르네.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미안하네. 고갱은 돌아섰습니다. 빈센트는 그의 팔을 잡았지요. 고갱이 뿌리칩니다. 녹채, 자네는 미쳤어. 빈센트는 얼어붙습니다. 미쳤다는 말이었지요. 고갱은 호텔로 가버립니다. 노란 집에 빈센트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텅 비었습니다. 빈센트는 벽에 걸린 해바라기를 바라봤지요. 그토록 정성껏 그린 그림들, 고갱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요.
그는 손에 면도칼을 듭니다. 거울 앞에 섰지요.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침혈되어 있었지요.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너는 쓸모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혼자다. 날칼이 귓불에 닿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지요. 날카로운 통증,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릅니다. 빨간색이었죠. 선명한 빨간색 카드뮴 레드. 귀가 손바닥에 떨어집니다. 빈센트는 그것을 신문지에 싼 다음 주머니에 넣었지요. 비털거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는 고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였죠. 집집마다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빈센트는 피를 흘리며 걸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집 앞에 멈춰섭니다. 1번가 매춘굴이었죠. 라셸이라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라셸이 문을 열었지요. 비명을 지릅니다. 빈센트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문지 꾸러미를 꺼냅니다. 선물이요. 나를 기억해 주시오. 꾸러미를 건넵니다. 라셸의 손에 떨어지는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녀는 신문지를 펼칩니다. 비명,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밤을 찢었습니다. 빈센트는 돌아섰지요. 비틀거리며 노란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지요.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천장에 빙빙 돌았습니다. 별들이 소용돌이 쳤지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문을 부숩니다. 쾅쾅 울리는 발소리였지요. 거친 손이 그를 들쳐 올립니다. 이 미친놈,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빈센트는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보였지요. 나는 화가요. 닥쳐. 호송마차에 실립니다. 쇠사슬이 손목에 채워졌지요. 차가운 금속이 살갗을 파고듭니다. 마차가 덜컹거립니다. 창밖으로 아르레 거리가 멀어졌지요. 노란 집이 작아집니다. 해바라기들이 있는 작업실이요. 꿈꾸던 예술가 공동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빈센트는 고개를 떨궜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와 섞여 바닥에 떨어졌지요. 병원 문이 열립니다. 쇠창살이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하얀 벅, 소독약 냄새. 의사가 차트를 적습니다. 환자명 빈센트 반 고흐. 증상, 급성 정신착란, 자해 경향. 빈센트는 독방에 갇힙니다. 작은 창문 하나였지요. 캔버스도 없습니다. 붓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벽에, 공기에요. 보이지 않는 캔버스 위에 별이 빛나는 밤,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었지요. 타오르는 사이프러스. 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나는 화가다. 나는 그려야 한다. 죽을 때까지. 병실 밖에서 간수가 쳐다봤지요. 미친놈이라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저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무엇이 태어나고 있는지를요. 저 혼돈 속에서 무슨 빛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지옥의 한가운데서 빈센트 반 고흐는 여전히 그립니다. 1889년 1월 7일 빈센트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의사는 경고했지요. 반고우 씨, 다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을 끊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곧장 노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업실 문을 열었지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젤은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고갱은 없습니다. 그는 붓을 긋니다. 떨리는 손이었지요. 하지만 캔버스에 닿는 순간 손은 안정을 찾습니다. 자화상을 그립니다. 붕대를 감은 자신이었지요. 담뱃대를 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 그 눈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광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꺾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아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요.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귀자른 미친놈.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2월, 마을 사람들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추방하라. 경찰이 다시 왔지요. 노란 집 문을 봉쇄합니다. 빈센트는 또다시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제발 제 그림만이라도.
3월, 빈센트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로요. 생레미에 있는 생폴드 모졸 요양원. 그곳이라면 안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5월 8일, 빈센트는 생레미로 향했지요. 마차가 언덕길을 오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검은 불꽃처럼요. 요양원은 옛 수도원을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쇠창살 달린 창문이었지요. 복도에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빈센트는 작은 방을 배정받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밀밭과 올리브나무 그리고 알피우 산맥이었지요. 여기서 그리면 되겠군. 그는 허락을 받아 옆방을 작업실로 썼습니다. 이제를 세웁니다. 발작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지요. 한 달에 한두 번. 갑자기 세상이 일그러집니다. 귀에서 천둥 같은 소음이 울렸지요. 그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합니다. 입에서 거품이 났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지나가면 그는 다시 붓을 들었지요. 더욱 미친 듯이, 마치 다음 발작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듯이요. 6월 어느 밤 빈센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떠 있었죠. 별들이 반짝입니다. 사이프러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살아있습니다. 별들이 소용돌이 쳤죠. 빛이 물결칩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렸습니다. 생레미 밤하늘과 네덜란드 마을의 교회 첨탑을 합쳤지요. 상상력과 현실을 뒤섞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은 격렬합니다. 소용돌이가 춤을 추었지요. 별들은 폭발하듯 빛납니다. 달은 타올랐습니다. 사이프러스는 검은 불꽃처럼 치솟았지요. 마을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 광기 속의 아름다움이었지요. 고통 속의 평화. 이 그림은 빈센트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요.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테오야, 밤 풍경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지 못했거든. 여름 내내 그는 그립니다. 올리브나무, 사이프러스, 밀밭, 산맥이었지요. 색채는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분놀림은 점점 더 소용돌이 쳤지요. 1890년 1월 테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형, 브리슬 전시회에서 형 그림이 팔렸어. 르크로 부타, 400프랑. 빈센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요. 팔렸다. 그림이 팔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였지요. 그는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테오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형은... 5월, 빈센트는 생레미를 떠나기로 합니다. 1년간의 입원이었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담장 안의 삶이 그를 질식시켰지요. 테오가 주선합니다. 파리 근처 오베르쉬르 오아제였지요. 작은 시골 마을. 거기 가시 박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아마추어 화가였지요. 5월 20일, 빈센트는 오베르에 도착합니다. 론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요. 밀밭이 펼쳐집니다. 가시에 박사를 만납니다. 백발의 온화한 노인이었지요. 그는 빈센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고우 씨, 여기서 편히 쉬고 그림 그리세요. 빈센트는 작은 여인숙의 방을 잡습니다. 하루 3.5프랑이었죠. 그는 다시 붓을 듭니다. 오베르의 풍경이 캔버스를 채웁니다. 초가 지붕, 밀밭, 교회, 까마귀 떼였지요. 그는 하루에 한 점씩 그렸습니다. 때로는 이틀에 3점씩요. 6월 초, 테오가 아내 요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갓난아기였지요. 이름은 빈센트입니다. 삼촌의 이름을 딴. 빈센트는 조카를 안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지요. 아기가 그를 올려다봅니다. 테오야, 이 아이가 행복하길. 하지만 테오는 힘들어 보입니다. 얼굴이 여윈 것이 보였지요. 화랑일이 잘 안 됩니다. 빚이 쌓였지요. 형에게 매달 보내는 돈도 부담입니다. 빈센트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7월. 빈센트는 격렬하게 그립니다. 어떤 강박에 사로잡힌 듯이요. 70일 동안 80점을 그렸습니다. 까마귀 나는 밀밭, 폭풍 우치는 하늘이었지요. 세갈래길, 분놀림이 광랑합니다.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이 충돌했지요. 하늘은 무너질 듯합니다. 밀밭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날아왔지요. 이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 빈센트는 이제를 메고 밀밭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가웠지요. 매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밀밭 한가운데 섭니다. 360도 펼쳐진 황금빛 바다였지요. 바람이 이삭을 흔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요. 떨리는 손. 나는 지쳤다. 너무 오래 싸웠다. 권총을 가슴에 댑니다. 심장 미치를요. 방아쇠를 당깁니다. 둔탁한 총성이 밀밭을 갈랐지요.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빈센트는 비틀거립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지요. 붉은색, 알리자린 크림슨. 그는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었지요. 여인숙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더니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주인 부부가 발견합니다. 가시 박사가 달려왔지요. 상처를 봅니다. 총알이 갈비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반고우 씨, 왜 이런 짓을? 빈센트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지요. 실패했어. 죽는 것조차. 전보가 파리로 날아갑니다. 테오가 밤기차를 타고 왔지요. 7월 28일 새벽, 테오가 도착합니다. 형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형! 형! 빈센트는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웃었지요. 테오야, 왔구나. 테오는 형의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습니다. 형, 견뎌. 제발. 됐어. 이제 됐어. 빈센트는 동생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오랫동안요. 테오야, 고마웠어. 너만이 형을 믿어줬어. 너만이. 형, 말하지 마. 제발. 내 그림들 부탁해. 언젠가는. 말이 끊기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테오는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두 형제 마지막 포옹이었지요. 형,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동생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윌럼 반 고흐 37회의 삶이 끝납니다. 테오는 형의 눈을 감겨줍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지요. 작은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었지요. 가시에 박사, 베르나르, 그리고 테오. 관 위에 해바라기가 놓입니다. 노란 해바라기였지요. 빈센트가 그토록 사랑했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뿌려졌지요. 테오는 무릎을 꿇습니다. 흐느꼈습니다. 형, 재개월 후 테오도 죽습니다. 매독과 우울증으로요. 33살. 그는 형의 곁에 묻혔지요. 우베르 공동묘지, 담쟁이 덩굴이 두 묘비를 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빈센트가 남긴 900점의 유화, 1100점의 드로잉이요. 그것들은 살아남습니다. 10년 후 파리에서 회고전이 열렸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악했습니다. 감탄했지요. 웁니다. 이 색채를 보라. 이 생명력을. 20년 후 반고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됩니다. 100년 후 해바라기는 수천만 달러에 거래됐지요. 생전에 단 한 점만 팔았던 그 그림들이요. 2025년 오늘 뉴욕 현대미술관,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이었지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그림 앞에 섭니다.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아름다워. 해바라기 앞에서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이 희망이로군. 감자 먹는 사람들 앞에서 한 청년이 숙연해집니다. 이것이 존엄이구나.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쳤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았지요. 색채의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다. 슬픔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지요. 죽은 지 1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을 찾게 했지요. 어둠 속에서 별을 보게 합니다. 오베르의 묘지 담쟁이 덩굴 아래 두 형제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지요. 소용돌이 치듯 영원히. 그리고 어딘가에서 빈센트가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란 해바라기를 들고요.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잠들다. 나는 내 작품 속에 내 마음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이성을 잃었다.